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병원은 이상이 없다고 했고 모두가 나이 탓이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몰래 숨겨둔 음식 샘플이 사라졌습니다. 설치한 CCTV는 새벽 2시 40분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었고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온 한마디.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완벽한 효부로 살던 여자의 정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30평대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한명숙은 소파에 앉아 아들 준혁이 데려온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나이는 34.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생기는 얼핏 보면 마음씨 좋은 동네 딸 같은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명숙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온기가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처음 만나는 관객에게 건네는 것 같은 계산된 따뜻함. 그러나 명숙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상하다. 그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주방으로 들어가서 직접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명숙이 괜찮다 시킨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시금치 무침, 그리고 명숙이 좋아한다는 것을 준혁에게 미리 물어봤는지 두부조림까지 차려냈습니다. 상차림이 깔끔했고 간도 맞았습니다. 준혁이 흐뭇하게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요리 잘하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를 접어서 서랍에 넣는 손길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처음 온 집인데 서랍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숙은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번 굴리다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이에요. 마음 열어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명숙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내 이 이상한 기분이 그냥 늙어서 의심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 명숙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했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수진 쪽 가족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객이 적었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날 예식장에서 수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손을 잡은 채 웃는 그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 명숙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봐서 그런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수지는 명숙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은 직장이 바빠 주중에는 늦게 들어왔고 낮 동안 집에는 명숙과 수진 둘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숙의 아침을 먼저 챙겼습니다. 약도 미리 덜어서 옆에 놓아뒀습니다. 명숙이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 맞춰 TV를 켜뒀고 명숙이 산책을 나갈 때는 팔짱을 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효부해요. 요즘 보기 드물어. 명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처음 느낀 것은 결혼 2달째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손끝이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손이 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이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명숙은 살면서 병원을 자주 다녀본 사람이었습니다. 증상의 패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림은 밥을 먹을 때마다, 수진이 차려준 밥을 먹을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의사는 혈압약 부작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집에 돌아와 수진이 차려준 저녁을 봤습니다. 갈치조림, 열무김치, 호박죽.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기 전에 약 드셔야 해요. 여기요. 수진이 약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약통, 수진이 매번 직접 꺼내서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약통에 뭔가가 더해진 건 아닐까? 명숙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럽게 보이는 그 눈빛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명숙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저녁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비운 틈에 된장찌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냄새는 평범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작은 컵에 찌개를 조금 덜어서 방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석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수진이 치운 것인지 아니면 명숙이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혼 4달째, 명숙은 아들 몰래 거실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크기는 볼펜보다 조금 큰 화분 뒤에 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의 지인이 알려준 제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고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거실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앱이 아예 기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화분 뒤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CCTV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면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연결해둔 충전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일주일째 야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케이블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앱을 복구해서 저장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틀치 파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삭제돼 있었습니다. 삭제 시간이 어젯밤 2시 40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명숙은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어젯밤 화장실을 가다가 수진의 방에서 불이 새는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숙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잠이 없어서 핸드폰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명숙은 준혁에게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혁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저러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들의 그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명숙은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명숙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손저림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는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발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수진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명숙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명숙 앞에서 짓는 그 밝고 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훨씬 차갑고 훨씬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숙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방으로 돌아온 명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어디 불편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얼굴과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어젯밤 곧 끝날 것 같다고 웃은 사람이 맞는가? 괜찮아. 명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밥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잣죽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명숙은 숟가락을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수진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할 때 들어온 이수진의 혼인신고 서류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방을 뒤지기는 싫었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지인을 통해 이수진의 기본 증명서 초본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이었지만 명숙에게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왔습니다. 이수진, 1989년생. 본적은 충청남도 논산. 이름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망 일자가 2010년이었습니다. 수진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공통으로 심장마비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해에 같은 사인으로 숨졌습니다. 명숙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드물지 않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명숙은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0년이라는 해가 어딘가에서 본 숫자 같았습니다. 2010년. 명숙은 기억 속을 뒤졌습니다. 그 해에 명숙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해는 명숙의 의류 도매 사업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명숙이 관련된 법원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가게들이 연쇄로 망했습니다. 명숙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망한 가게들의 사람들이 명숙을 원망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자금을 빼서 자기만 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망한 가게들 중에 논산 출신 부부가 운영하던 곳이 있었던가. 명숙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지인 박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순은 당시 명숙의 사업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아, 2010년에 우리 거래처 부도 때 피해본 사람들 기억해? 논산에서 올라와서 하던 부부 있었잖아. 명숙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가 그거 왜 갑자기?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기억나? 명숙이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오씨 부부. 그 사람들 그 해에 둘 다 갔잖아. 빚 때문에 못 버텼다고 하던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이름이 오혜진이었나? 영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오혜진, 이수진.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명숙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 차려주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입맛이 없다고 했고, 죽이라도 사다 달라고 해서 포장된 것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을 덜어주려 했고, 명숙은 그것을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워낙 순식간이라 명숙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봤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명숙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아? 명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 얘기해줬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왜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알아? 어디서 일했는지. 명숙이 물었습니다. 무역회사 다녔다고 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요? 수진이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준혁이 조금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결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저러신다. 그 결론. 명숙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명숙은 박영순을 직접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오씨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영순에 따르면 오씨 부부는 논산에서 작은 의류 가게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명숙의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숙의 거래처였던 제조사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로 오씨 부부의 가게도 흔들렸고 사채까지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일찍 거래를 끊는 바람에 오씨 부부는 재고를 떠안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피해자였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딸이 21살에 부모 둘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어.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원망이 13년 후에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13년 동안 무슨 준비를 했다면, 머릿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숙은 오씨 부부의 딸 오혜진이 실제로 이수진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신분 세탁을 했다면 서류상으로는 찾기 어렵겠지만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달랐습니다. 영순이 오혜진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오혜진은 21살이었고 지금 수진은 34이었습니다. 13년의 차이. 명숙은 영순에게 그 시절 사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순이 오래된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당시 가게 개업식에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오씨 부부와 딸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명숙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앳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달라졌겠지만 눈의 형태, 이마의 넓이가 명숙의 뇌리를 건드렸습니다. 맞는 것 같아.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순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게 지금 며느리야? 영순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대답 대신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진도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명숙이 방에서 전화를 할 때 복도에서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외출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차를 마시자며 무릎 옆에 앉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숙이 수진을 감시하는 것인지, 수진이 명숙을 감시하는 것인지, 이 집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이 저린 것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었지만 녹음이 없었습니다. 신분 세탁 의혹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명숙이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명숙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구체적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억장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형사였습니다. 형사과에서 나오던 중 명숙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형사의 책상 위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저도 이미 다른 경로로 접수가 됐었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이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오해진. 알고 보니 이수진 즉 오해진은 이미 다른 일로 내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신분증 위조로 한 번 걸린 전력이 있었고 그것이 실마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형사는 명숙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음식을 확보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무거나 한 가지. 먹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날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명숙은 먹는 척하면서 갈비 한 토막을 냅킨에 싸서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형사를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나흘 후에 나왔습니다. 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한명숙 씨 검출됐습니다. 근이환제 성분이요. 처방 없이 쓰면 불법인 약입니다. 꽤 오랜 기간 조금씩 투여된 흔적이 있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저렸구나. 그러니까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아주 소량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명숙은 그것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건지 명숙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는 어렵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차려준 밥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형사는 그 사이에 수진의 신분 세탁 경위, 준혁에게 접근한 방식, 그리고 밤마다 통화하던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확보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오해진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오해진의 복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수진의 방에서 압수된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어느 정도 투여했는지, 명숙의 반응은 어땠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밀하고 냉정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지요. 체포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준혁이 출근한 아침, 형사 2명이 아파트로 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숙이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수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완벽한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씨, 아니 오혜진 씨, 특수상해 및 신분증 위조 혐의로 연행합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패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살고 싶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빚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거고 그 빚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수진이 명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수진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이겼는데,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배경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명숙의 가슴 어딘가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금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명숙은 오랫동안 그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지요. 그 한 줄이, 복수의 기록이 적힌 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그것이었다는 것이 법원에서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진, 즉 오혜진은 특수상해와 신분증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재판이 끝난 후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2010년 당시 연쇄 부도의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이 없었는지, 더 일찍 거래처 상황을 파악해서 도매상들에게 경고를 줬다면 어땠는지,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도의적 책임이 없는지, 영순이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피해자가 왜 그걸 따져? 영순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아.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애가 죽이고 싶었던 게 나한테 이유가 전혀 없진 않잖아. 그게 나는걸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영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살아남았습니다. 몸도 회복됐습니다. 수진이 투여한 약이 장기 복용이 되지 않아서 의사는 자연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혼자 차렸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밥은 내 마음도 들어있어서 더 맛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이 웃었습니다. 명숙도 웃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직접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